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영화입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또 미국 역사를 이해하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그 영화들이 많은데 우리가 12개, 13개 정도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포카혼타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영국의 이주민들과 유럽 이주민이라고 했어요. 유럽의 이주민들과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거기에서 유럽인들이 속칭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에 대한 그 연결고리로서의 포카혼타스를 공부하고 또 영화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이라는 그 유럽의 이주민들 중에 영국인들의 그 최종 승리를 하죠. 그 최종 승리에 영국인들이 그 뭡니까,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왕따를 당했지만은 신대륙에 와서는 이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뭡니까, 그 퓨리탄 가두제라고 그래요. 퓨리탄 올리가르키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톨릭과 또 영국 종교인 그 성공회 이제 뭐 국교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거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거기에서는 뭐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있겠죠. 뭐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또 그 왕을 그렇게 신봉하지 않는 어떤 그 자유적인 이런 사람들을 신대륙으로 추방시키고,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들이었고, 그네들이 이제 북부 식민지인 매사추세츠주로 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 이제 보스턴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 세일럼이라는 마을에서 중세에 유행했던 마녀 사냥이 크로스볼이라는 그 영화에서 재현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크로스볼이 왜 크로스볼인가?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뜻 아닙니까? 바로 그 아스 밀러라는 그 미국의 극작가가 195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불고 있던 그 메카시 열풍, 메카시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그 뭡니까, 중세의 마녀 사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례가 미국 사회에서 몇 번에 있었는데, 제가 주로 공부했던 레드스퀘어 1920년대에 1917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미국 사회도 소위 말해서 주류에 반대되는 비주류가 주류의 주도권을 이어갈 때 주류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주 비겁한 카드죠. 카드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영화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식민지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탄생하게 되는 아주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라는, 패트리어트, P-A-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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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이게 짧은데, 패트리어트, 한글로 씁시다 우리.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바로 그 애국자라는 겁니다. 애국자라는 건데,
미국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문화 또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애매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뭐 패트리어트의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독립전쟁, 그죠? 이 독립전쟁을 한편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독립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혁명. 혁명이 뭐냐? 그죠? 독립전쟁이면 전쟁이지. 왜 혁명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그 의문, 또 그런 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분명히 미국 독립전쟁인데 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 또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독립전쟁이 1775년 뭐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5년부터 실질적으로 전쟁은 1781년에 끝납니다만은 파리 조약이 83년에 맺어져요. 그래서 요 시기가 독립전쟁인데 이전은 좀 뭐라 그럴까? 뭐 정치 체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왕정, 그죠? 그다음 재정 뭐 이런 것들은 다 군주 중심이죠. 군주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이 독립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뭐냐? 이제 미국의 인류 최초로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공화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화국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이전에는 체제로서의 그 형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의 이념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독립전쟁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역사에서 근대의 개념,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요때부터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민족의 뭐 이런 그 정신이 실현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최초로 프랑스 혁명 이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그 왕정 재정의 정치 체제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 민족에 대한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미국 독립전쟁과 더불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인간들의 그 가치 구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존 로크라는 이 로크적 민주주의, 로크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로크적 민주주의. 그 다음 경제로는 아담 스미스의 그 경제이론, 나중에 자유과잉주의 이렇게까지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죠? 이 로크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책이.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사상혁명, 인간들의 그 사상혁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해를 해야 이런 그 뭐 독립전쟁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게 잘 안 닦여요. 안 닦여서 했는데, 자,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15세기 이후를 전후해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뭐 우리가 이름만 많이 들어봤죠. 코페르니쿠스, 즉 변혁이라는 변혁. 이 코페르니쿠스가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 우주관이죠. 이 우주에 대한, 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돌고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는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천동설 아닙니까? 천동설. 우리가 뭐 아주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이 있는 신이 있는 하늘이 움직이고 인간이 있는 것은 뭐 그냥.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양반이 인류의 그런 사고방식,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고방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이 지구가 돈다, 지구가. 그러니까 지동설이라는 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갈릴레오를 비롯해서 뭐 뉴턴의 그런 이론까지 가면서 이 지동설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우리 뭐 제일 처음에 배웠습니까? 제일 첫 시간에 이 자연이라는, 이 자연적으로 된다라는 자연이라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때 자연을 국어산수 사회 자연 이런 게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요즘 TV에 유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제가 볼 때 진정한 자연인 아무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걸 만든 PD 선생님께 미안합니다만 자연이라는 것은요, 정말 자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하는 그런 게 자연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모든 사람, 이게 이제 뭐 또 자연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낭비될 것 같은데, 남의 걸 뺏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 어떤 그 진리를 찾아낸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빨간 걸로 그려볼까요? 이 북두칠성, 그죠? 이 북두칠성이라는 놈이 봄에는 저 북쪽에 있다가 가을에는 동쪽으로 갔다가 가을 또 뭡니까? 겨울에는 뭐 또 서쪽에 있다가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는 신의 조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과학적인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연적인 거구나. 자연적인. 그것이 이러한 이론이, 이러한 생각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면서
인간들도 자연처럼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한 사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그 사회 계약설이라는 이 용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 통치 체제의 그 뭐냐면요,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왕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이제 군주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제, 우리 민주제 이런 말하고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구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왕이나 군주나 공화제나 민주제나 무엇이든 간에 일종의 이제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지배자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 설정이 바로 그 사회계약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 사람으로 이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홉저입니다. 토마스 홉저라는 사람의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인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아주 그 만인의 투쟁이다. 아주 그 혼란 상태다. 이 혼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사회계약인데, 이 사회계약을 위해서 인간들이 타고난 아까 뭐래? 자연적 인간의 그 자연이 있다 그래서 타고난 자연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자유, 그 다음 평등, 재산 소유, 이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 그 타고난 자연권을 누구에게? 바로 그 피지배자들이 타고난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양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등기하는 거야. 등기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연권을 개별적으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체제, 소위 말하는 왕권 체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홉저의 주장은 그 뒤에 나타나는 왕권 신수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했습니까? 제임스 1세, 찰스 1세 등등의 주장하는 왕권 신수설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홉저보다 약 한 50년 뒤에 바로 존 로크라는 천재가 태어나요. 영국에. 이 로크의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책이라고 그러면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이라는 책에서 홉저의 이론, 사회계약 이론을,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도용합니다. 도용은 도둑질한 건데, 도용이 아니고 빌려요. 그러니까 밑에 후드노트를 달았겠죠. 이거는 홉저의 이론인데, 그러나 뭡니까? 다 달라. 자연상태는 자연권이 보장되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기심 때문에 이 홉저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이거는 혼란이지만 이건 자연권이 보장돼요. 그런데 이기심으로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방법론으로 사회계약을 맺자. 누구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을 맺는데 이때는 홉저는 CESS 소유권 이전이에요. 로커는 뭐라 그랬냐면은 트러스트, 맡기는
잠시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 네? 위탁. 위탁을 한다. 위탁. 죄송합니다. 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 한 것을 지배자가 잘 관리를 해야 돼. 잘 관리를 해서 뭡니까? 그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배자가 그 다른 일반 피지배자의 그 자연권을 위탁받은 지배자가 욕심이 나서 그걸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자연권 중에서 위탁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 저항할 수 있다. 바로 네가 우리의 자연권을 맡았던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우리의 자연권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오늘날에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 탄핵? 우리도 대통령 탄핵한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로크의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간접민주주의 등에 또 미국 독립전쟁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우리 독립혁명이라는 말은 바로 로크의 이념적 사고방식, 즉 트러스트를 한 거. 우리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의 국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왕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그 자유권을 이제 위반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을 통해서 차별 들을 위반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이 저항권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 그거는 독립혁명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자, 한 김에 한 가지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로크보다 한 50년 뒤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친구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잠자크 루소라는 친구입니다. 네, 루소라는 친구인데 이 루소는 자기의 책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소셜 컨트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학에서 에밀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밀이라는 그런 부류의 명작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역시 홉즈 로커와 같은 사회계약 이론을 주장해요. 주장하는데 인간이 사는 자연 상태는 루소도 로커와 같은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홉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역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사회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계약 방법론은 홉즈나 로커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홉즈와 로커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왕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로크의 그러한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루소는요 이런 이야기를 사회계약론에서 인간들은 is born free. 인간들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But 그러나 everywhere 모든 곳에서 in chains 사슬 속에 있습니다. 즉 사회라는 어떤 그 국가라는 사슬 속에 세계라는 사슬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다 똑같은 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인간사회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뭐 우리 문제되는 검찰총장 문제 안 됩니다. 총장님, 교수님, 우리 각종 그죠? 학생, 이런 사람들, 우리 사람, 엄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루소는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은 시민입니다. 인데 타고난 자연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권에 모든 것이 아니야. 일부. 홉즈는 자연권을 완전히 컨센서스하고 로커는 트러스트하고 뭐만 빼고 저항권만 빼고 루소는 뭐라 그러냐면 자연권의 이 일부입니다. 일부 조금만 일부를 무엇을 위해서 조직을 즉 사회를 위해서 트러스트해요. 맡겨요. 네. 이것을 루소는 뭐라 그러냐 일반 의지라고 했어요. 제너럴 윌, 제너럴 윌. 그 반대가 특수 의지죠. 이게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거든 바로 법입니다. 법. 네. 누구나 지켜. 일반 의지는 누구나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이죠. 법 대통령 지켜야지. 예. 이제 이런 정신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공화 사상. 오늘날 그래서 루소 사상을 공산주의 국가들도 루소가 자기 공산주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로크의 사상에서 루소의 사상에서 바로 오늘날의 그 공화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준법 정신, 그죠? 준법 정신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죠. 주권 재민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에 바로 루소의 그러한 사회개혁 이론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요. 앞에 너무 앞에 미국 혁명 독립전쟁을 왜 혁명이라고 했느냐 그 설명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이게 현대사회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왜 미국 독립전쟁을 혁명이라고 그랬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영화를 통해서 패트리어트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시 식민지구는 인원으로도 뭡니까? 18,000명 그야말로 향토 예비군이에요. 긴급 소집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를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지금도 있나요? 저 있을 때 있었는데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침상에 가서도 이거 군화도 신고 있어야 되고 배낭도 딱 메고 이렇게 전투모 딱 쓰고 5분 만에 뺑 사이를 올리면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제 5분 대기조와 같은. 근데 이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영국 해병대, 그죠? 최고의 국가예요. 최고의 군대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7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아메리카 프랑스 인디언 동맹 경쟁 이런 곳에서 승리한 영국의 막강한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막강한 그런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게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식민지인들의 길을 들인다고 하면서 빌려온 것이 바로 용병입니다. 용병, 멀켄틸. 이 용병인데
이 용병으로 유명한 아주 잔인한 애들이 바로 독일계입니다. 독일. 아직 독일은 국가가 탄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 영주들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였죠. 그 중에 이제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이라는 이 안에 헤센입니다. 이 헤센이라는 헤센군을 데리고 무려 33,000. 그러니까 18,000의 오합지졸의 5분 대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MINUTE Minutemen MINUTE죠. Minute 분초 그죠? 초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 급하니까 그래서 독립전쟁 때 실질적으로 우리 패트리어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은 그냥 집에서 일하던 모자 쓰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람쥐를 많이 잡아먹어서 미국산 다람쥐는 큽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갔는데 옆에 그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알아서 빵 조각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옆에 툭툭 쳐요. 이러고 보니까 뭐지?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다람쥐가 빵 좀 달라고. 진짜 다람쥐 많습니다. 다람쥐 많고 다람쥐도 커요. 아주 그 미국 애들 이 코만 큰 게 아니라 이 키도 크고 다람쥐도 크고 그 다음에 빗방울도 큽니다. 빗방울 진짜 큽니다. 빗방울. 어쨌든 나라도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영국 해병대가 자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밀려오니까 마치 5분 대기처럼 미니트맨 분초를 다루는 사람들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민병대 이제 군대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군대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미국은 2대 대통령 누굽니까? 애담스에 가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워싱턴 때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군대가 없었죠. 어쨌든 민병대 자발적으로 민병대의 그 집에서 일하다가 우리 땅을 내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가는 사람들은 미니트맨. 근데 재미있잖아요. 오늘날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미사일 이름이 바로 미니트맨입니다. 그쵸? 재밌지 않습니까? 미니트맨. 예.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왜 미국의 오늘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름이 미니트맨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국 독립전쟁 하는데. 여러분들 재밌죠?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식민지군, 그죠? 식민지군인데 그 식민지군이 인원수로서도 훨씬 그 절반이 안 돼요. 예, 세계 최강의 군대 영국 해병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게,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적은 것을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투 방식을 그러니까 이 전투 방식이 깨진 것도 미국 독립전쟁 때 이제 전투 방식이 깨져요. 전투 방식이 깨지는데 많은 것을 우리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투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 라인 배틀이라는 건데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라인 배틀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쭉 군인들이 일렬로 서요. 이렇게 적군들 일렬로 서고 진을 친다가 됩니까?
뭐 이렇게 써요. 서로 마지막고 서로 쏘는 거야. 서로. 뭐 이런 형태 때문에 그 뭐 최근에 뭐 전쟁입니다만 월남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은 포격으로 아주 효과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제 라인 배틀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애들은 뭐 우리가 하는 젠틀맨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도 그냥 서로가 그 전통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서서 쏘는 거죠. 전통 좋아하다가 그죠? 대단해요. 어쨌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워싱턴이 처음에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근데 워싱턴이 깨달아요. 30전 30패를 합니다. 초창기 독립전쟁 때. 그러고 나서 그 패배로부터 이거는 이렇게 싸우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그때부터 이제 워싱턴이 뭘 하느냐, 바로 게릴라전, 그죠? 그리고 산속에 숨는 이런 그 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빨치산 같은 이런 전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그 영화 패트리어트 보면 주인공이 그 멜 깁슨인데 영화에서는 벤자민 마틴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늪속의 늑대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이름은 프란시스 메리온이라는, 프란시스 메리온은 선생님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책 소개할 때 그 책을 내가 써놓은 책을 잘 보시면은 내 강의하고 또 영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 박사 됩니다. 네. 늪속의 늑대라는, 숲속의 늑대라는 그 프란시스 메리온의 일대기가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 2000년 7월 4일 날 개봉했어요. 7월 4일이 뭡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죠? 독립기념일.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21세기의 최초의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미국 독립이 1776년 7월 4일 아닙니까? 7월 4일. 이거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그러니까 그저만 해도 아메리카 식민지, 영국 정부의 아메리카 식민지인데 요때부터는 이제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헌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독립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에 가서는 요는 18세기고 요는 19세기 1900년대 와서 20세기 2000년 21세기죠. 21세기 최초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이 패트리어트라는 영화를 개봉해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도 어떤 그 시성, 시대성, 시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럼 미국이 왜 2000년대는 7월 4일 최초의 독립기념일에 이 패트리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느냐?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자기들이 원자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나 원자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미국 중심의 역사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중국이라는 복병을 중공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
이 소위 말해서 세계를 딱 반으로 가르죠. 냉전이라는 거죠.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이렇게 해구산을 서로 딱 나눠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 냉전 체제가 계속됐죠. 그런데 이제 레이건이라는 친구가, 그죠? 1980년에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냉전 이후에 그동안에 소련과 미국은 냉전, 대탕트, 긴장 완화예요.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레이건이 볼 때는 다 사기다. 다 거짓이고 자기들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하나의 거치대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레이건이가 리얼리스트예요. 정말 리얼리스트입니다. 그 대탕트나 냉전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으로 그야말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종주국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라고 우리 이 게임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미사일을 인공위성에서 미사일을 적군이 날아오는 그죠? 그것을 캐치하는 이런 것들. 그걸로 냉전 승리를 하죠. 그 여파로 베를린 장벽, 아주 그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등극을 하게 되죠. 자,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건 크게 변화합니다. 즉 미국적 자본주의가 승리를 하고 미국적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 원인에는 성공한 미국을 성공으로 이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본 책 중에 스티븐 코비, C-O-R-V-E-Y,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세븐 일곱 가지 습관, 헤빗, 하일리 에펙티브, 앞에 붙어 있어요. 하일리, 아주 고도의 효력이 있는 세븐 헤빗 리더십, 7가지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한 2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1989년에 나와요. 89년. 그러니까 냉전에서 승리를 한 해입니다. 그 해에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이런 아류작들이 수없이 나오죠. 수없이. 저도 이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미국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본주의에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얘네들은 공부했던 거죠. 공부했던 거고, 그것이 계속, 자부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우리 오늘 공부하는 패트리어트는 2000년 21세기에 와서 다시 독립을 선언하는 이 패트리어트라는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알고 가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냉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동안에는 세계를 갈라놓은 지배하는 게 GATT, 가트, 다자가 무역협정. 이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냉전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물론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합니다.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그죠? 우리는 이런 영향을 급격하게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IMF라는 것을 당해봤죠. IMF. 그 다음에 이 WTO는 이거는 하나의 국제기구로서의 어떤 조직이고 세부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지는 게 FTA예요. FTA. 네? Free Trade Association. 또 요것 중에 농업 부분만 딱 빼가지고 한 게 DDA라는 거예요. 우리 도하 월드컵 합니다. 이 카타르의 도하 디벨로프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농업 부분만 이렇게 관리하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트 체제, 즉 냉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북한, 그죠? 우리 북한은 소련에게 잘 보이면 뭐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런데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바로 북핵입니다. 북한의 핵이 90년도부터 물론 그 전부터 뭐 준비를 했겠죠.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해가 언제냐면은 1994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제가 이때 뭐 했냐? 박사과정 논문 한참 쓰고 있을 텐데, 박사과정 뭐 해서 강사합니다만 한 달에 20만 원 뭐 조교생활하고 뭐 합니다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제가 또 했지 않습니까? 영화 산업 제가 그래서 이런 영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역사니까 역사 분야에만 영화를 골라서 영화 산업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 영화 산업이 뭐냐? 비디오 가게예요.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잘 모르죠, 그죠? 비디오 가게. 그 비디오 가게를 90년부터입니까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침에 이제 문을 이제 저는 셧더맨이죠. 문을 열고 이제 집사람 나오면은 바톤 터치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나가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가게 옆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마켓인데 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막 슈퍼에 와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사가는 거야. 다. 심지어 뭡니까? 뭐 컵라면 뭐 이런 것들 완전히 없어. 과자까지 싹 없어졌어요.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이랬더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전쟁?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또 이제 9시 반 전, 그때는 9시 반에 은행이 문 열었습니다. 막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달러 바꾸려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달러를 바꿔야 돼. 야, 이게 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집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비디오 가게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미국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미국사를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건 뭐 왜 전쟁이 일어날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김일성이죠.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 이 김일성이가 가트가 무너지고 WTO 체제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련의 핵우산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을 개발했고 이 핵 개발의 마지막 단추가 뭐냐면은 NPT 국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 뭡니까? 멋쟁이 있죠. 누굽니까? 클린턴이 데프콘 2 그러니까 마치 그 전쟁 일어나기 전 단계를 선언한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소식을 접한 우리 소시민들, 그야말로 소시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라면 사러 갔다고 해서 또 달러 밖으로 갔다고 해서 그 욕하면 안 돼요. 응? 뭐 참 순진한 거죠. 어떻게 살아보려고. 소시민들이 라면도 사고 달러도 바꾸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살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날이 생기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듣고 뭐냐 하면은 이 김일성 집안의 시조 할아버지, 시조인지 저는 시조로 들었는데 시조 할아버지의 묘소가 어디 있느냐면은 전주, 여러분 전주 알죠? 전주 계신 분 손들어. 전주에 가면은 모악산이라고 있어요. 모악산. 네? 우리 그 견원이 뭐 옛날에 있었던 모악산 중턱에 가면은 이 김일성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예.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라면 사지 말고, 라면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사요? 또 달러 바꾸지 말고 쓸 데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전주로 달려가세요. 모압산으로 달려가서 이 묘소를 안고 넘어져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은 다른 데는 폭탄 다 터져요. 터져도 여기는 안 터집니다.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뭐 어쨌든 anyway 자, 그래서요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가치관이 그야말로 세계 넘버원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까도 얘기했던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식민지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것도 인원도 적은 이런 것을 아주 애매모호하죠.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만이에요. 오만하다는 거죠. 오만.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기가 찬 단어가 있습니다. 뭐 영어 단어가 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WANT, want 뜻이 뭡니까? 뭐 99%는 원한다 이런 말 하죠. 맞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 원하다. 명사로 쓰이면 이게 뭐예요? 명사로 쓰이면. want가 명사로 쓰이면 뭡니까? 잘 모르겠죠. want가 명사로 쓰일 때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부족. 그러니까 want라는 단어는요. 내가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뭘 하기를 to do 하기를 원하고 to have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want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느끼는 사람들은 compensate를 합니다. 즉 자기 보상을 해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부족했어요. 모든 거. 옷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다람쥐 잡는 총이라고 그랬죠. 또 군인들 정규 군인들도 없었고 그에 비해서 영국 애들은 막강했어요. 세계 최강이에요. 네. 미국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강한 자들의 오만이 부족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다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 뭐 요만한 애 아니에요. 골리앗은 세계를 지엄는 그런 힘을 가진 다윗이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골리앗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페르시아 대군 20만이에요. 알렉산더 군대 3만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바로 로마를 상대로 승리한
카르타고의 대명장 2차 포에진이 하니발, 그죠? 깐냐의 전투에서 사만, 그것도 넘어오다가 다 동사했어요. 동사하고 한 2만밖에 안 되는 하니발 군대가 약 8만이 넘는 로마 대군을 깐나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그걸 이 하니발에게서 배운 그 로마의 대명장 스키피오 장군은요, 바로 바다 건너 오늘날 튀니지입니다. 카르타고 영토인 자마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사회로 와서 모택동,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 그죠? 이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이 마오쩌둥이 이 장개석의 40만 대군을, 이 모택동은 5,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5,000명이 안 된 군인을 40만이 넘는 장개석 군대를 오늘날 대만과 미국, 영국 본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그마한 개 있습니까? 뭐 테리, 그죠? 피폴 테리, 그건 아주 무식한 놈이에요. 아주 잔인한 놈인데, 그 테리라는 놈이 이만한 플란다스의 개를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오만했기 때문에, 상대는. 자,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오만했기 때문에 영국의 오만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애들 키도 작고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미국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리고 물자 없는 게 없는 그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여러분들 요즘 힘든데 2012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과 우리나라가 붙었어요. 다 우리나라가 90대 10으로 90%는 영국이 이기고 우리나라는 10%. 그런데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야, 우리가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국 축구팀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최고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후반전 도 지나가고 그때까지 졌어요. 근데 후반전 딱 마치기 한 30초 전에 동점골을 넣는 거야. 연장으로 갔어요. 연장 후반전 마치기 전에 역전골을 집어넣는 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응?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됩니다. 용이 나야 되는데 그 용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고, 그런 오만한 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변하고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물의 세계, 정글의 세계에서만 살면 재미가 없죠. 응?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오만하면 안 된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있는데, 중세부터 근대 이르까지 최고의 유럽의 개인 집안이 이 메디치 집안입니다. 이 메디치 집안 중에 최고 행운을 모든 것, 정치 권력, 경제력, 사회적인 어떤 명성, 이런 걸 한꺼번에 타고난 친구가 누구냐면은 로렌조 메디치라는, 로렌조인데, 이 로렌조가 그야말로 최고의, 물론 역량도 뛰어나고 행운도 가지고 나온 친구입니다만은, 이 친구가 모든 당시 피렌체의
군주이면서 경제력이 돼가면서 은행업 아닙니까? 모피업을 하고 또 이 백반산업을 하는 그런 그 슈퍼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경영권, 그런 모피산업, 은행, 또 백반산업 이런 경영권을 직접 챙기지를 않고 그야말로 오만했던 거죠. 이 사람은 뭐 그야말로 문해부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술을 권장하고 또 문해, 어떤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다 이 로렌조가 뒤를 봐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일만 하고 이 경제적인 활동은 밑에 부하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오만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디치 집안이 망하는 길로 돌아섭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네.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야, 이게 참 두려워해라.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항상.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오만해지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자, 독립전쟁, 이제 영화에 왜 전쟁은 오만이. 이제 절대주의 경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해요.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완전히 이깁니다. 그런데 오만한 그런 정책이 나와요. 즉, 아메리카 식민지에다 너네들 그 땅을 지켜줬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우리 영국에다가 세금 무조건 내. 라고 해서 1763년에 포고령을 해서 자, 미국이 이래 있으면 이제 이거 아닙니까? 요 13개주의 서쪽으로 이 대륙이 넓은데 이렇게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가려면 허가 받고 가라. 포고령. 그 다음에 64년에는 이때부터 이제 남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져요. 이 설탕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간들이 이 당뇨병이 걸렸다 그래요. 이 설탕법을 만듭니다. 이 아직 제조업이 없던 미국에서는 설탕을 사 먹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 영국 본토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값에 설탕을 사 먹어요. 데모했어요. 설탕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5년에 그 다음 해에 인지세법이라는, 여러분들 학교 성적표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떼는 거 이런 거 돈 주고 떼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인지세법을 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탕이야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더 낸다고 하더라도 인지세는 우리 동네 거야. 우리 동네 내 국세인데 왜 이걸 내가지고 니네들 주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No taxation. 세금 없다. Without representation. 우리의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라는 영국 그 본토를 상대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독립이 되고 나서 워싱턴 대통령 때 그 위스키 반란이라는, 위스키 먹고 술 먹고 반란하나 그게 아니고요. 위스키 반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891년부터 약 94년인데 94년에 주로 이제 강하게 일어나요. 당시 펜실베니아 서쪽, 오늘날 필라델피아 서쪽으로는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은 대도시입니다만은 황무지였는데 그쪽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이 옥수수가
서부인들이 동부 시장에 보스턴이나 이런 시장에 버지니아나 갖다 팔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도 엉망이고 아직 그 운하도 개발 안 되고 이럴 때라서 그걸 운반하기 편한 위스키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불만의 종류가. 근데 위스키에다가 바로 세금을, 즉 그 소비세, 물품세라고 하는데 엑사이즈 텍스라는 물품세를 붙이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부 프론티어의 변방 지역의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해요. 결국은 워싱턴이 초기에는 봐주다가 그걸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것도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65년에 인지세법에 대한 불만을 하게 되니까 그걸 없앴어요. 또 영국이 없애고 66년에 당시 외무장관인 영국의 타운센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타운센트법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유리, 종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발전 안 했으니까 영국에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세금을 붙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차입니다. 차. 당시 영국, 오늘날에 여러분들 영국 가보세요. 영국 가면은, 영국 일반 가정에 가면 지금도 차 먹다, 차 마시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 친구들은. 차를, 선생님 책이 잘 설명해놨습니다만은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이제 왜 그랬느냐. 이제 참 역사도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게 역사 문화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은요, 1년에 365일 중에 약 200일이 포그, 안개 속에, 비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추워요. 안개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우리 안개비가 하얗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바리라는 유명한 브랜드 중에 런던 포그라는 아주 바바리 멋진, 그죠? 요즘은 옷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이런 거 쓰면 런던 포그라는 당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런던 포그 있고, 바바리맨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바리맨 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그 런던 포그도 바로 차 문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그렇게 많이 그래서 차가 중요했던 거죠. 당시 이 차를 주로 수출입에 관여했던 친구, 영국의 회사가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영국이 막 인도를 경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까운 밴딩 머신에 가면은 그 홍차 있죠. 실론티라는 지죠. 실론이 인도의 도시예요. 차가 많이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음료에서 실론티가 있는 겁니다. 알고 마시세요. 알고. 그죠?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인도에서 싼 가격의 차를 망해가는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아메리카에 갖다 팔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돼서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아메리카인들은 이제 총체적인 불만을 가져요.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아까 사상적 이야기했죠. 로크적 민주주의. 우리의 자연권을 가져간 영국 국왕이 우리를 살기 어렵게 하고 본토 사람들보다 식민지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770년에 다른 세는 다 없어졌죠. 타운센트법 중에 다른 세는 다 없어졌는데 차세만 남겨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영국의 귀족이나 장관이나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했던 동인도 회사가 망해갔기 때문에 그 동인도 회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차 독점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해서
미국, 영국,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고, 그 최초가 보스턴 매사크라이. 뭐,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당시는, 이제 영국 군인들이 보스턴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두에 일자리를 놓고 식민지들과 영국 군인들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일자리를 놓고 그러다가 보스턴 매사크리 약 7명을 영국 군들이 쏘아서 죽여요. 그게 이제 아주 신문을 통해 매사크리라는 것은 대학살이라는 뜻이죠. 근데 7명 죽었어요. 물론 7명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식민지 13개 식민지에서 Committee of Correspondence 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가담하게 됩니다. 73년에 동인도 회사가 보스턴항에 차를 엄청나게 가져와요. 그 인디언 모크족으로 변장을 해서 패트릭 헨리 등등이 동인도 회사 배에 올라서 그것을 항구에다가 다 버립니다. 보스턴 티파리라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 이후부터 미국 사람들은 차보다 커피를 마시게 되고 영국인들은 여전히 차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보스턴 항구법,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켰어요. 그 다음 매사추세츠 정부법, 매사추세츠 정부도 폐쇄시켰습니다. 재판운영법, 재판을 영국인들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겁니다. 각종 이런 억압스러운 법들을 만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인들이 모여서 독립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요. 그게 이제 대륙회의가 1, 2차에 일어나고 조지 워싱턴이 독립사령관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이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Give me liberty.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or give me death.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전달돼서 베르사유 궁을 행진하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Give me bread. 나에게 빵을 달라. 와 give me death.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빵 없으면 고기 먹지 이랬다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의 정팩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요. 뭐 제가 프랑스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워싱턴이 총사령관이 됐는데 군인이 있습니까? 없죠. 각 13개 주에서 긴급 소집병, 아까 이야기했죠. 미니트맨들이 5분 대기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스턴 근교 렉싱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최초의 총성이 영국군하고 퍼져요. 그게 the 샷이에요. 총알, 샷, heard, 들린 거예요. heard, around the world.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 야, 참 대단해요. 매사클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벌어진, 몬산시 내동 와야리에서 벌어진 그 싸움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병대, 또 최강의 용병, 해생군. 그러나 식민지들은 왁지졸의 독립군이었습니다. 망해갔죠. 염전연패를 최초의 보스턴 항구에 가서는 뭐 승리를 합니다만은 뉴욕전에서 30전 30패를 하게 됩니다. 1776년에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 이제 뉴욕 전쟁을 하기 전이에요. 뉴욕 전쟁을 하기 전이
뉴욕전이 보통 1776년 8월 달부터 뉴욕 전쟁이 일어나요. 뉴욕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뉴욕 아닙니까?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이 필라델피아에 본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초의 승리를 하고 나서 영국 해병대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33,000의 해생군과 영국인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와요. 와서 워싱턴이 이제 얘들하고 싸우는데 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하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30전 30패를 합니다. 네? 뉴욕에서 밀렸어요. 뉴욕에서 밀려서 뉴저지죠. 뉴저지.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 이래 보면은 그 워싱턴 이 싸웠던 거, 요게 누굽니까? 헨리 리가 싸웠던 것 이런 것들이 유적지가 수두룩한데 그런 뉴저지에서 밀렸어요. 밀려고 이제 어디까지 펜실베니아로 연결이 됩니다. 요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델라웨어 강이에요. 델라웨어 포도 유명하죠. 델라웨어 강인데 이때 18,000에서 시작했던 독립 미니트맨들이 줄어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3,000명으로 줄어들어요. 3,000명. 네? 3,000명. 요거까지 다 없어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여기서 배들을 이제 한겨울이 다가왔어요. 8월달부터 12월이니까 한겨울이 다가와서 건너기 전에 배들을 다 없애버려요. 애들을 그리고 건넙니다. 여기에 진을 쳐요. 델라웨어. 그리고 12월 25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때 반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군의 오만에 의해서 핵센과 세계 최강의 해병대를 가진 3,000명밖에 안 되는 이 독립군이 과연 우리를 이 추운 한겨울에 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워싱턴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노려서 이걸 대체할 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워싱턴이 알렉산더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에 대한 그러한 영웅전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군을 이끌고 이 인더스강 그 건너편에서 인도와 싸워요. 인도는 코끼리 부대 이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 위에 가서 막 걷는 것처럼 하다가 또 이 밑에 가서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래 왔다 갔다 해도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동격서 하는 겁니다. 성동격서. 동쪽에 가서 막 떠들다가 서쪽에 가서 공격하는 거죠. 워싱턴도 그랬어요. 초기에 아마 12월 한 20일부터 계속 이거 걷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2월 25일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추운 날 딱 성동격서로 델라웨어 도강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군들을 물리치고 또 해생군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포로 잡게 됩니다. 이런 워싱턴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직의 힘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워싱턴을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책을 사보시면 좋습니다. 강제로 책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델라웨어 도강, 델라웨어 크로싱 더 델라웨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국보입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미국의 국보로 아마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델라웨어 도강전 12월 1776년 망할 수밖에 없던 미국이 역전으로 거듭하는, 즉 오만의 영국군을 물리치는 델라웨어 도강, 크로싱 더 델라웨어라는 겁니다. 자, 그 남쪽, 이제 북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남부 전선으로 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남부 전선에 바로 이제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30전 30패를 하면서 패배했지만은 우리가 패배를 하고 실패를 하면 절망을 하는데 여러분들 절망까지 좋아요. 절망을 하고 일어나야 돼. 다시 배워야 돼. 그 절망, 패배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어쨌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이거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워싱턴이 뭘 배웠느냐? 30전 30패를 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 델라웨어죠. 첫째, 우리가 뉴욕은 해전이에요. 그러면 뉴저지까지 해전입니다. 해전. 육지에서 안 싸웠어요. 영국은 해병대가 최고다. 해군이 최고다. 해군. 그래서 이제는 해군으로 안 싸우겠다. 이제 우리는 육군이나 산악전으로, 게릴라전으로 싸우겠다. 게릴라전.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라인 배틀. 전투 방법을 오만하게 이 라인 배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이 게릴라. 그야말로 낮은 포복도 하고 스파이도 꾸리고 이런 걸 하겠다. 예? 예. 세 번째 배운 거는 바로 뭐냐? 전쟁의 끝은 이제 영국이 그랬어요. 필라델피아도 점령하고 뉴욕도 점령하고 유명한 도시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끝은 독립군을 이끄는 워싱턴을 잡아야만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워싱턴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은 영국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속 스파이 전쟁.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 패트리어트에 나타나는 남쪽 사우스캐롤라인에 있는 벤자민 마틴의 전투입니다. 늪 속의 늑대라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자, 우리 이 영화를 통해서 오합지졸의 독립군이 세계 최강의 해병대를 상대로 승리한 이유, 오만이라고 그랬죠.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자, 독립전쟁이 미국 혁명으로 불리게 됐던 이유, 로크적 민주주의, 그죠? 저항권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요즘 인사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 세상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죠? 자갈발도 있고, 그래요. 자갈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려고 가시밭길만 피해가면은, 그죠? 물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로 변모해 가는가, 이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이번 영화도 재미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공부하고, 바로 아미스타트라는 아미스타트 ARMISTAT 스타트. 이게 뭐냐면은 우에 스페인 배입니다. 스타드 SAT 아미스타트. 우에라는 도시, 그 우에라는
스페인의 배인데 당시 유럽의 모든 그 나라는 노예 수송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아미스타트 배는 어떤 면제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사가지고 미국으로 이송하는 그런 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전후 관계, 왜 아미스타트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전후 관계를 저하고 공부합니다. 이 김영곤 교수와 공부하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다른 미국의 역사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